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에 떠나셨죠?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인 알렉시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나에게 강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다. 죽어가던 지방자치를 되살려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을 이끌던 시절 13일의 단식투쟁의 끝에 쟁취한 승리였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체계로 볼 때 꼬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는 꼬리를 제대로 잡으면 몸통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고 적극 참여했다. 그리고 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되 주요 간부는 맡지 않았다. 그때 내가 맡은 직책은 사무국 차장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넘도록 나는 어떤 단체든 대표직이 아닌 실무적 역할만 도맡았다.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한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간부란 회원들을 대리하는 머슴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가장 밑바닥에서 거친 일을 열심히 하는 머슴이 잘해야만 그 조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지방자치에 관한 책들을 무수히 섭렵했다. 당시만 해도 관련 서적들이 별로 없어 석 박사 논문까지 찾아 읽었다.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 것 같아 2004년에 성남시에 있는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변호사 업무와 시민운동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저녁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야간 강의를 들었다. 그 후 석사과정을 마치기까지는 2년 6개월 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공부가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석사 논문 제목은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였다. 이 논문은 2014년 지자체 선거 때 국정원이 공작 정치로 나의 약점을 캐기 위해 논문 표절 시비를 들고 나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때 인용 표시를 빠뜨린 것 때문에 표절 논란이 일어 미련 없이 학위를 포기했다. 어차피 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절 논란으로 인해 내 이미지에 손상이 간 것도 사실이었다. 나중에 가천대학교가 석사 논문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나는 이 학위나 논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지만 소중한 것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 야간대학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문을 쓰고 배우며 익힌 지식과 깨달음이 나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면서 비로소 내게 진정한 꿈이 또 하나 생겼다. 불합리한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인본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사에다에 담긴 준엄한 경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일행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다.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얼굴이 굳어 있을까? 꼭 화난 사람처럼 말이야. 그건 나도 늘 느끼는 것이었다. 사실 유럽 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고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어 은근히 질투가 나기도 한다. 보는 사람들 기분까지 덩달아 즐거워지는 미소에 둘러싸여 며칠을 보내다 보면 나 역시 그들처럼 표정이 다양해진다. 하지만 귀국해서 공항을 나서는 순간 어김없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들을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딱딱한 벽에 도들새김으로 새겨 넣은 부조처럼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뒤따르던 일행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몰라서 물어? 헬조선이잖아.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인데 웃음이 나오겠어?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는 공항을 떠난 뒤에도 좀처럼 식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성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결코 가볍지 않는 질문과 마주쳤다. 곧이어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주창한 공리주의가 떠올랐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19세기의 풍미한 철학사상이지만 나는 오늘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나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제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사상이 바로 공리주의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리주의를 더 발전시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공리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정치의 부패와 사회의 부조리, 분배의 불합리, 이념의 양극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무렵 나의 소망은 소박했다. 국민이 함께 웃는 정치인, 국민에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사회 시스템을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니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당당히 웃을 권리, 행복을 누릴 권리를 목표로 삼아 전력을 다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 것이다. 행복과 미소는 하나의 메타포가 될 수 있다. 해방 이후 억압된 정치 속에서 미소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이며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것이 나의 소박한 정치 철학이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6개월 동안 빚을 갚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도 오직 시민들에게 미소를 안겨주기 위해서였다. 빚을 갚고 시정을 알뜰하게 챙겨 만든 여유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오던 전시 행정의 폐허를 말끔히 씻어내고 시정을 정상화시켰더니 그제야 시민들의 얼굴에서 잃어버렸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그 미소가 너무도 보기 좋았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불의와 싸워야 할 상황이 닥치면 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가시곤 했다. 솔직히 좋은 말로 포장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다. 당장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직설이 때로는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들렸던 모양이다. 그런 일들이 몇 차례 거듭되자 언제부터인가 내게 사이다라는 별명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사이다. 참으로 과분하면서도 고마운 별명 아닌가? 사실 내게 이 별명을 붙게 된 것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즈음이었다. 그때 여당의 제 의원이 나를 상대로 질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찌 된 셈인지 대답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혼자 정황하게 연설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참고 인석에 앉아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나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제2의원은 한마디 답변조차 내게 허용하지 않은 채 저 혼자 호통을 치거나 사안과 별 관련이 없는 말만 정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는 아예 처음부터 없어 보였다. 이제 답변해야지. 답변할 기회만을 기다리던 나조차 슬슬 지겨워질 정도였다. 문득 여기가 국정감사장인가 아니면 공개된 유세 현장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증인의 대답을 끌어내야 할 의원이 카메라를 독차지한 채 자기 연설에만 골몰하는 상황이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다. 속으로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제2의원이 입에서 버럭 고함이 터져 나왔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감히 실실 쪼개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과 함께 제2의원과 주어졌던 질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SNS를 통해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을 올렸다. 실실 쪼개다. 40여 년 전 공장에 다닐 때 상대원 뒷골목에서 껍 딱딱 씹으며 이빨 사이로 침 찍찍 내뱉고 한쪽 다리 학질 환자처럼 떨면서 겁주던 동네 양아치들에게 들어본 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현장에서 실실 쪼개냐는 표현을 쓴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언사였다. 나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권위를 세운다고 한 말이 오히려 자신의 격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어쨌든 당시의 토막 영상과 더불어 내가 SNS에 올린 글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내게 사이다라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별명이 그저 사이다처럼 시원하다는 뜻으로만 해석했다. 요즘 들어 하루 해가 저물 때마다 나는 잠시 명상을 하며 이 별명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곤 한다. 사이다는 순간적으로 톡 쏘는 시원함을 선사하지만 뚜껑을 열어두면 금세 탄산 성분이 빠져나가 밍밍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정과 부패, 불의에 대한 날선 비판 정신이 무뎌지는 순간 나 역시 사이다가 아닌 밍밍한 맹물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실실 쪼개입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여자분이 그랬나 남자분이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계속 듣고 있다가 진짜 이 책 내용처럼 똑같이 그냥 진짜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0년 전에 동네 양아치들한테 들은 다음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말이라 나름 재미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듣는 게 재밌네요. 참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죠.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두서없이 생각 없이 뭔가에 꽂혀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한 행동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상대방이 웃는 모습도 어처구니 없어 웃은 모습에 대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는 대통령님이 아니셨지만은 그런 침착함, 방송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침착함이나 이런 게 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침착합니다. 물론 욱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함과 이성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잘 묻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